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30 후반의 남성입니다. 제가 나이는 어려도 사람을 정말 많이 대하고 경험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 어쩌다 보니 정말 지독하고 나쁜 인간들을 제 가장 가까운 곳에 두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아내와 장인, 장모로 두게 된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제가 제 아내와 장인, 장모에게 정말 잘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느낀 배신감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고 세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넘어 사람을 못 믿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다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사람에 대한 믿음을 쌓아가는 중이에요. 또 세 사람에게 나름 만족할 만한 복수를 하기도 해서 제 속이 조금은 나아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과거 제 아내와 장인, 장모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희 집안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어릴 때는 가난한 우리 집 형편이 부끄럽고 싫어서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반항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가난이라는 게 부모님 탓이 아니라는 걸, 또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부모님 속 썩이는 일은 그만두게 되었죠. 이후 잘하진 못했지만 학생의 본분인 공부도 열심히 했고 종종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며 부모님께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힘드신 부모님께 직접적인 도움이 되려고 했고요. 대학 진학을 포기한 건 제 성적이 나빴던 이유도 있었지만 그저 그런 대학에 다니며 안 그래도 힘드신 부모님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제 상황에서는 빨리 돈을 벌고 일을 배워 부모님을 돕고 장사를 하든 취업을 하든 사회에서 자리를 잡는 게 저와 우리 집안을 위해서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30살이 넘을 때까지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일만 했습니다. 처음 시작하고 배운 일이 고깃집이라 일하는 가게만 몇 번 옮겼지 쭉 고깃집에서 근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하던 곳에서 같은 직원으로 일하던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아내는 보기 드물게 인내심 많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일이나 각자의 고충이 있겠지만 고깃집 일은 젊은 여성들이 알바로 하기엔 힘든 점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고된 일은 물론이고 불과 기름, 또 술과 사람을 대하며 일하다 보니 위험하고 성가신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곤 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젊은 여성들은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곤 하는데 아내는 달랐습니다. 10년 넘게 고깃집에서만 일했던 저도 처음 볼 정도로 오랫동안 고깃집 근무를 했어요. 또 돈만 벌겠다는 생각으로 아무 감정 없이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게 일을 하듯이 열심히 일했고 손님들 한 분 한 분께 다정하고 친절히 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다른 여성들과 다르던 아내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아내도 성실히 일하던 제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았어요. 저희는 같이 일하던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가치관과 생각이 비슷해서 일찍이 서로를 인생의 반려자로 생각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아내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하는 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언 10년 동안 오로지 일만 하면서 살았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아직 결혼 준비가 덜 돼 있었거든요. 그건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던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거기다 제 오랜 꿈이었고 아내와 함께할 미래를 위해 준비하던 게 있던 상황이라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모든 준비가 마쳤다고 생각했을 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처가댁의 결혼 허락을 받으러 찾아갔죠.
처가에 결혼 허락이나 인사를 하러 가는 남자들은 모두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잔뜩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결혼 허락을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돈이 많은 것도 잘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이제까지 살아온 제 모습에 자신이 있었고 떳떳했으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양가 집안의 형편이 비슷비슷하게 어렵다는 것도 결혼 허락을 받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한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긴 했는데 그건 처가댁이 예전엔 좀 사는 집이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10년도 더 지난 시절의 일이었기 때문에 무난히 결혼 허락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단박에 결혼 허락을 받진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말이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이런 말 꺼내서 미안하네만 우린 두 사람 결혼을 두 팔 벌려 환영 못하겠네.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알겠는데 이 결혼이라는 게 사랑만 가지고 되는 일인가? 사랑하더라도 상황이 받쳐줘야 할 수 있는 거지. 현실이 지옥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물론 우리도 자네에게 이런 말할 자격 없네. 돈이 없어도 자네 집안보다 우리가 더 없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나. 근데 사랑만으로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하면 두 사람 인생이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알아서 하는 말이야.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물론 다 큰 성인인 사람들이 결혼하겠다고 하면 뭐 하나 도와줄 거 없는 우리가 더는 막을 수 없겠지. 없지만 결혼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지라고 하는 말일세. 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결혼이 사랑만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두 분이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 하실 수 있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영이와 서로의 마음을 일찍 확인하고도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저 나름대로 준비한 겁니다. 저 평수는 작지만 이 사람과 함께 살 신혼집도 마련했고요. 이제 사업자가 제 명의인 고깃집도 시작할 겁니다. 그 고깃집 성공해서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 거고요. 저 자신 있습니다. 무조건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자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 10년 넘게 남의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단 하루도 허투루 일한 적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 장사하는 걸 목표로 매일매일 눈여겨보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도와드리는 돈 빼면 저한텐 돈 한 푼도 쓰지 않았고요. 그 결과가 제가 마련한 집과 이제 시작할 가게입니다. 물론 두 분이 보시기엔 그래도 불안하고 부족하겠지만 저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믿고 싶지. 아니 자네가 잘 돼서 우리 수영이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면 다른 거 더 바라지도 않아. 근데 자네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들, 말하는 건 쉬울지 몰라도 현실에서 이루기 쉽나? 자네처럼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야? 아니라고.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만 수영이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네. 거기다 우리 때문에 공부도 손에 놓고 고생만 하는 딸이야. 난 우리 딸이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조건인 사람과 살았으면 하네. 사랑을 좀 덜하더라도 말이지. 제가 준비해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예비 장인 장모님께 구체적으로 또 전부 설명해 드렸지만 결국 불안함을 해소시킬 수는 없었어요. 두 분은 끝까지 저를 못 믿어하셨고 저희 결혼에 대해서도 반대하셨죠. 그런 두 분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내와의 결혼식을 강행할 수 있었지만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모두가 축복해줘야 하는 결혼식에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모습이라면 저희 역시 그 결혼식이 그다지 행복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두 분께 인정받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당시 오픈 준비 중이던 제 가게를 보란듯이 성공시킨 뒤 다시 결혼 허락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게가 자리 잡는데 1년에서 2년이면 될 텐데 이제까지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기다렸던 시간을 생각하면 그리 길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이 저와 아내의 애정도가 변할 일도 없었고요.
그때부터 원래도 제 모든 걸 다 바쳐서 준비하려고 했던 가게를 정말 목숨 걸고 운영했습니다. 늦어도 2년 안에 자리를 잡고 장인 장모님께 믿음직한 사위임을 보여주겠다는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목표를 2년도 안 되어 이루었어요. 제 가게가 단순히 오픈바가 아닌 동네 맛집으로 인정받으며 매일, 매달 매출 기록을 갈아치운 거죠. 덕분에 절 못 믿어하던 장인 장모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저와 아내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하게 된 행복한 남자가 될 수 있었고요. 이후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매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한 건 당연했고 가게 영업도 잘 되니 사는데 걱정이라는 게 없었죠. 없는 걱정을 억지로 쥐어짜내 말해보자면 분점을 어디에 차려야 하는 건가 정도였습니다. 가게를 시작하고 4년째 되던 해 밀려드는 손님들 덕분에 분점을 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분점 역시 본점의 입소문 덕분인지 오픈하자마자 대박이 났고요. 이 분점이라는 게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가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다 보니 기쁜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분점이 저에게 주는 남다른 기쁨과 의미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사위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였죠. 뭐? 아니 분점을 우리 보고 운영하라고? 아니 우린 장사를 해본 적도 없는데.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 거고 한동안은 저랑 이 사람이 두 분 곁에서 있을 거예요. 또 저희 가게에 오래 일한 직원을 분점 매니저로 둘 거고요. 아이 그래도 괜히 우리에게 맡겼다가 잘못되면 어쩌려고. 저 믿으시죠? 절대 잘못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분점을 운영하시는 게 생활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분점에서 나오는 매출 중 계산해야 할 것들 다 빼고 또 일부 금액 제외하면 그 외의 금액은 전부 두 분께서 가져가게 되실 테니까요. 장사가 잘 될수록 두 분께서 가져가시는 돈은 더 많으실 거고요. 박서방, 그래도 되겠나? 우리가 분점 차리는데 돈을 대준 것도 아니고 일도 자네에게 배우고 자네가 와서 관리까지 해주는데 우리는 자네 밑에서 일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나? 근데 장사한 만큼 돈을 가져가라니. 그럼 장인 장모님께 매장 관리 부탁드리면서 월급만 드릴까요? 그럼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제가 결혼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는 건 물론이고 우리 가족 전부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고요. 맘 같아서는 제가 본점 분점 왔다 갔다 일하고 돈 많이 벌어 용돈도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 돈도 저나 이 사람이 준 돈이라 아깝다고 또 눈치 본다고 마음껏 못 쓰시잖아요. 근데 가게를 맡아 열심히 일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뿌듯하시고 직접 노력해 버신 돈이니 마음 편히 쓰실 것 같아서요. 그래도 사돈 어른 거 안 사돈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희 부모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셔서 괜찮습니다. 대신 앞으로 저희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좀 늘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하지. 애초에 가게도 자네 가게인데 우리 수영이가 도와줬다고 하나 결국은 자네가 혼자서 가게를 저렇게 성공시킨 거잖나. 솔직히 자네가 사돈댁과 우리를 차별해서 용돈 준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말이야. 그러니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우리보다 자네 부모님께 잘하게. 수영아, 너 정말 사돈 두 분께 잘해야 한다. 너도 알겠지만 박서방 같은 사람 없어. 누가 장인 장모를 이렇게까지 챙기니? 알지. 그러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한다고 할 때 뭐라고 했어. 절대 후회 안 할 거라고.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때는 내 말 그렇게 안 믿더니. 예전 일을 왜 꺼내고 그래. 박서방한테 미안하게. 그리고 이 세상에 입에 발린 소리 하는 사람이 좀 많아야지. 우리가 그때 박서방 마음속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1, 2년 기다릴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너희 씩 올렸을 거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우리 둘이 결혼한 것도 아니고 너 낳은 것도 아니고 우리 박서방 사위로 맞이한 거라고. 그만큼 그때 우리가 한 말에 후회해. 지금은 그 누구보다 우리 사위 사랑하고. 박서방 정말 고맙네. 자네가 우리 복덩이야. 우리 정말 열심히 장사해 보겠네.
자네가 우리에게 맡긴 거 후회할 일 없도록 하겠어. 저는 저희 가게 분점 운영을 저희 장인 장모님께 맡겼습니다. 일찍이 결혼하여 두 분 나이가 한참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사업 실패로 인해 제대로 된 일자리 없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셨기에 제가 사위로서 도움을 드리려고 했어요. 또 가게 운영을 조금이라도 더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맡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죠. 우리 가족이 조금 더 한 가족이 되어 다들 잘 살았으면 싶어서 제안한 거기도 하고요. 그렇게 가족을 위해 내린 결정은 옳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두 분은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 제게 가게 일을 배웠고 저와 아내가 돌아가며 분점을 봐준 덕분에 분점 역시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죠. 얼마나 행복했는지 지금 다시 그 시절을 되돌아봐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시기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평생 뒤따라다니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정되다 보니 아내와 행복하고 아늑한 결혼 생활을 보낼 수 있었어요. 또 그동안 성공하겠다고 장사에 매달려 가족 계획을 조금씩 미루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아이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저와 아내, 우리 둘만 행복한 게 아니었죠. 저희 부모님께 편안한 노후를 선물할 수 있었고 사업 실패 뒤 불안정한 비정규직 생활과 무기력함에 빠진 장인 장모님께 활기와 경제적인 여유 역시 선물할 수 있었어요. 저는 사업에 성공한 사장님이었고 아내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남편이자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 장인 장모님께 당당한 사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행동 하나하나에 자신감이 넘쳤고 뭘 하든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넘치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때처럼 완벽한 날들이 제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말입니다. 술술 풀리던 인생으로 모든 게 만족스럽던 그때 장인어른이 제게 낚시를 하러 1박 2일로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자네 이번 주 금요일에 나랑 낚시나 하러 가지. 낚시요? 저 낚시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게 일이 금토에 가장 바쁜 것도 아시잖아요. 내가 이러니까 자네 보고 가자는 거야. 어떻게 된 게 자네는 취미도 일인가? 아니 사람이 취미 하나 정도는 있어야 스트레스를 풀지. 자네 그렇게 일에만 매달려서 살다가는 정말 큰일 나네. 그게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아도 다 받고 있는 거야. 스트레스를 쌓기만 하지 풀진 못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지? 죽는다고. 일만 하다가 죽는 게 가장 미련한 일이네. 사람이 일탈도 할 줄 알아야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그렇긴 한데 주말은 좀... 제가 다음에 장인어른 모시고 낚시 배울 테니 다음에 가시죠. 이 사람이 사장님이라고 장인말 무시하나? 내가 하자면 해. 그래도 주말은... 그럼 하루만 다녀오시죠. 낚시가 하루 만에 배워지나? 잡으면 몇 마리나 잡는다고. 그리고 자네 앞으로 분점대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그때도 자네 혼자 그 많은 분점들 신경 쓰고 관리할 건가? 밑에 사람들 믿고 맡기는 법도 할 줄 알아야지. 그건 시스템이 잡히고 난 뒤에... 아이고 정말 답답해서... 내가 자존심이 있어서 이런 말까진 먼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자네랑 대화 좀 하고 싶어. 일 이야기 말고 장인 대 사위로 또 남자 대 남자로 툭 터놓고 진솔한 얘기 나누고 싶다는 걸세. 아이고 참 사람 눈치가 없기는. 그러셨어요? 그러면... 박서방, 우리 저희 말 좀 들어주게. 예전부터 저 사람 꿈이 사위랑 낚시하러 가서 하룻밤 묵고 오는 거야. 그리고 자네도 알지 않나? 저 사람이 이런 말 쉽게 잘 못하는 거. 저 사람 입장에선 큰 용기 내서 자네에게 말한 건데 좀 들어주게. 그래 여보, 그렇게 해.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쌓인 게 많은가 본데 가서 얘기 좀 들어주라고. 그리고 당신이랑 아빠 없어도 가게는 잘 돌아가거든? 그러니 우리 아빠 싫은 거 아니면 가게 핑계 대지 말고 그냥 가줘. 20살 때부터 계속 일만 해오다 보니 저는 그 나이까지 취미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집에서 쉴 때도 가게를 둘러보고 어떻게 해야 장사가 더 잘 될지, 또 다른 조리 방법이나 음식은 없는지가 공부하고 찾아보는 게 제 취미의 전부였죠. 그런 제가 장인어른께서 보기엔 안쓰러워 보였는지 낚시 제안을 하셨고 아내와 장모님 등살에 떠밀려 결국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과 1박 2일로 낚시를 하러 가는 당일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가게 일을 잊으러 가는 거라면 아침 일찍 출발해도 될 것 같은데 오후가 한참 지나서 출발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 장인어른이 저를 데리러 오셨는데 장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올라오셨어요. 이게 왜 이상한 거냐면 그 시간이면 장사 준비하러 가게에 있어야 했거든요. 거기다 그날은 주말이고 저랑 장인어른이 없으니 아내도 장모님도 더 일찍 가게로 가서 장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장모님 모두 너무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는 거죠. 장모님? 가게 안 나가셨어요? 장인어른도 안 계셔서 준비할 게 많으실 텐데요. 아이, 가게 걱정은 하지도 말라니까. 준비야 이미 진작에 마쳤어. 다 하고 수영이 도와줄 건 없나 싶어서 같이 가게로 가려고 찾아온 거야. 네? 준비를 다 하셨다고요? 직원들도 이제야 출근했을 텐데 그 모든 걸 전부 다 어떻게... 그 아침부터 이 사람 붙잡고 했지. 이 사람만 쏙하고 놀러 가는데 가기 전부터 부려먹어야 하잖아. 안 그런가? 장모님의 그 말이 이해되진 않았어요. 분점 역시 손님이 많고 더군다나 주말의 시작인 날이라 평일에 준비할 것보다 2~3배는 더 해야 하는데 그 양을 장인어른과 장모님 둘이서 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장모님 되는 분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이죠. 걱정은 됐지만 벌써부터 걱정하고 일에 간섭하면 장인어른과 1박 2일로 떠나는 의미가 사라지는 것 같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장모님도 가게를 운영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었으니 알아서 잘하신 거겠지 생각하고 장인어른과 낚시를 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상한 일이 또다시 벌어졌고요. 분명 장인어른이 제게 낚시를 알려주겠다며 간 여행이었는데 저는 낚싯대를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낚싯대가 아닌 술잔을 만져야 했죠. 저 장인어른, 술 먹고 낚시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술은 낚시하고 돌아와서 한잔 하시기로 하시죠. 아유, 오늘 낚시를 못해. 바람이 괜찮은 줄 알고 왔더니 이게 또 변했다니까. 지금 낚시하러 갔다가는 저 세상 가기 딱 좋아. 오늘은 그냥 술만 마시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낚시하자고. 아이, 그럼 자네 지금까지 낚시하려고 술을 개미 똥구멍 마냥 먹은 건가? 에이, 그 말을 하지 그랬어. 난 또 자네가 왜 이렇게 조금씩 먹나 싶었지. 자, 이제 맘 놓고 먹어도 되니까 이거 한 잔 쭉 들이켜. 바람도 파도도 그리 거세지 않은 것 같은데 낚시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장인 말에 이상했지만 꼭 낚시 때문에 1박 2일로 여행을 떠나온 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낚시 제안을 하실 때 저와 진솔한 얘기를 나누고 싶다며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게 장인어른은 저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이 통화하는데 정신이 없었거든요. 아이, 걱정하지 말고 말한 대로 해. 아이, 그럼 내가 확실히 붙잡고 있다니까. 차키도 나한테 있고 술도 들어갔는데 어떻게 거길 가나? 그래, 알았어. 그럼 상황 보고 또 연락해 줄게. 아유, 이 사람 정말 내가 괜찮다고 해도 그놈의 걱정은. 아이고, 자네 거기 언제부터 있었나? 조금 전에 바람 쐴 겸 담배 피울 겸 나왔습니다. 근데 어디에다가 계속 전화하세요? 혹시 장모님이세요? 가게 일 때문에. 가게요? 바쁘다고 하세요? 지금 시간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이라도 올라갈까요? 아니면 수영이한테 전화해서 장모님 가게 좀 도와달라 할까요? 저희 가게는 직원들이 오래 일해서 주말 인원도 자기들끼리 다 쳐낼 수 있을 텐데. 에헤이, 전화는 무슨. 수영이에게 전화하지 마. 걔도 지금 바빠서 정신 없을 텐데 뭐하러 그래.
그리고 자네 장모도 잘하고 있어. 내가 물건 하나 엉뚱한 데 둬서 그거 물어본다고 전화한 것뿐이야. 그러니 자네는 걱정하지 말게. 그럼 담배 피우고 얼른 들어오게. 오늘 우리가 다 마셔야 할 술이 엄청 많아. 오늘 아주 부어라 마셔라 코가 삐뚤어지게 먹어보자고. 말은 그렇게 하고 술잔보다 휴대폰을 더 많이 쥐고 있었던 건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러다 밤 9시를 넘어서는 본격적으로 정말 엄청나게 술만 마셨어요. 특히 장인어른이 제게 술을 쉬지 않고 주셨죠. 하지만 제가 술이라고 하면 좀처럼 취하지 않는 말술이라 배만 불렀지 취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와 술잔을 주고받는 장인어른이 더 취한 상태였죠.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취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제가 술을 먹지 않아야 장인어른도 그만 드실 것 같았거든요. 분위기를 봐서 취해 잠든 척 하려고 했죠. 그러다 제 친구 녀석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새벽이 다 된 시간에 친구 녀석이 전화하는 걸 보면 뻔히 술 먹자고 하는 것 같아 무시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미 만취한 것 같은 장인을 보니 제가 잠든 척하든 자리에 없든 대적할 상대가 없어야 술에 취해 잠들 것 같아서 일어나 전화를 받으러 갔죠. 야, 왜 전화한 줄 알겠는데 나 못 가. 나 지금 장인어른이랑 낚시하러 왔어. 그러니까 사람 붙잡지 말고 재밌게 즐기다 집에 가라. 아니 맞지? 너 지금 서울 아니지? 야 그럼 더 확실하네. 뭐? 너 술 취했냐? 아님 전화 잘못 걸었어?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야 송범아, 나 너한테 전화한 거 맞아. 그리고 큰일 났어. 지금 네 와이프가 너 몰래 남자랑 있다고. 이게 이제 별짓을 다 하네. 그리고 사람 불러내고 싶어도 할 말이 있고 해선 안 되는 말이 있지. 그런 말을 지어내냐? 야, 나 진짜 서울 아니야. 못 간다고. 나 진짜 낚시하러 장인어른이랑 바다에 왔다니까? 확인시켜줘? 아, 뭐 영상통화해? 야, 나도 지어낸 말 아니라고. 나 지금 너희 아파트 앞이야. 진짜 네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있다고. 내가 오늘 외근 나갔다가 술 먹게 돼서 칵테일바 갔거든? 근데 나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 네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거기에 온 거야. 야, 수영이가 그 시간에 남자랑 거기 왜 있어? 오늘 나 없어서 일하느라 정신없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나도 처음엔 네 와이프가 아니라고 생각했지.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닌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같이 있던 남자 입에서 수영씨라고 네 와이프 이름이 나왔고. 그래서 내가 이건 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술자리 끝나고도 거기 남아서 몰래 훔쳐봤어. 네 와이프 맞나? 그 남자랑 무슨 관계인가 계속 훔쳐봤다고. 야, 말도 안 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영이를 어디서. 그리고 네 말이 거짓말인가 거기서 들통났어. 그럼 그때 당장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안 그래? 아이 그러려고 했지. 근데 외근 나가서 휴대폰 충전할 시간이 없었다니까. 아 그리고 잠깐 자리 비운 사이 놓칠까봐 움직일 수도 없었고. 아 그래서 계속 뒤따라가다가 네 와이프가 너희 아파트로 남자 데리고 가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휴대폰 충전해서 지금 전화하는 거야. 성범아 진짜 확실해. 나 지금 너희 아파트 앞 편의점이라니까? 아, 너야말로 지금 영상통화 걸어봐. 확인시켜줄게. 그리고 내가 술 마시자고 이런 말까지 지어내겠냐? 내가 본 사람이 네 와이프 아니면 나중에 내가 너랑 네 와이프한테 무슨 원망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하겠고. 야,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란 건 알겠는데 너도 생각해봐. 네 와이프 닮은 여자가, 이름도 수영이인 여자가 너희 아파트, 너희 동에 살 우연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 그 확률이 높겠냐? 내가 본 사람이 네 와이프인 게 높겠냐? 너 지금 와서 이거 빨리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처음엔 친구 녀석의 장난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들어보니 장난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장난을 할 만한 친구 녀석도 아니었고요. 술이 확 깨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이 하나둘씩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느닷없이 1박 2일로 낚시를 하러 가자더니 술만 먹이는 장인어른, 오픈 준비로 바쁠 와중에 저희 집으로 온 장모, 이전과 달리 전화 한 통 없는 아내까지 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싶었던 저는 방으로 들어가 장인어른의 상태를 슬쩍 확인했어요. 만취한 장인어른이 잠들어 있는 걸 확인하고 가게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친구가 말한 대로라면 아내가 오늘 가게에 나오지 않았거나 일찍 들어갔을 테니 말이죠. 그 전화로 인해 제가 곧장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몸이 아프다며 바로 집으로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아내가 정말 집에서 쉬고 있고 친구가 본 사람이 아내와 닮은 사람일 수도 있었지만 이런 우연의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인어른과 장모의 행동이 제 불안감을 부추겼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저는 근처 모텔로 들어가 택시를 불러달라 요청하고 급히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죠. 다행히 서울까지는 차로 2시간 거리라 새벽 3시가 될 때쯤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잔뜩 긴장한 상태로 제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가자마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 저희 집이 맞는데 저희 집이 아니었거든요. 집 구조나 인테리어 또 가구 배치는 같은데 왜 이렇게 달라 보이나 싶었습니다. 반나절도 안 되어 집이 낯설어지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집을 한참 동안 둘러보게 되었어요. 한참 둘러보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가 생각나 아내가 있을 안방으로 다가갔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화들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너무 놀라 뒷걸음질까지 치게 되었어요. 저를 뒷걸음질 치게 했던 건 아내 옆에 다른 남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미 친구에게 아내와 남자가 집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였지만 그땐 그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정신이 없었죠.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본 모습이 맞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이 열린 틈으로 안방을 들여다봤는데 처참한 그 광경은 이번에도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있는 그 모습이 말이죠. 다시 또 봐도 놀랄 그 광경에 저는 집을 도망치듯 뛰어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현관에 침대 위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을 보게 되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현관에도 제 흔적이 없더라고요. 원래는 서너 켤레 있어야 하는 제 신발들이 싹 사라지고 남자의 신발 한 켤레, 아내의 신발 한 켤레, 그리고 제가 지금 신고 온 신발만 있던 겁니다. 그제야 싹 변한 우리 집의 광경도 제 눈에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인테리어와 가구 배치는 같은데 남의 집인 것처럼 달라 보였던 이유, 그건 바로 저와 아내가 함께 찍은 사진들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싹 다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모든 곳에 제 흔적이 죄다 사라졌던 거죠. 이 모든 게 안방 침대 위에 아내와 있는 남자와 관련된 일 같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상해 보였던 장인과 장모 행동 역시 이와 관련된 것 같았죠. 저는 어떻게든 진정하려 애쓰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는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 우선 한 침대 위에 있는 아내와 남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촬영한 뒤에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장인이 의심하지 못하게 다시 택시를 잡고 돌아갔고요. 그 자리에서 자고 있던 아내와 남자를 깨워 이 기막힌 상황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단순한 아내의 외도라고 생각되진 않았습니다. 장인과 장모가 한 행동으로 보아 이 외도에 대해서 다 알고 아내를 돕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정을 다 알아내려면 제가 당분간 오늘 있었던 일을 모른 척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잠 한숨 못 잔 그날 아침 운동을 하고 돌아온 것처럼 행동하며 장인의 의심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간 뒤에는 아내와 장인 장모를 캐보게 되었고요. 세 사람이 무슨 꿍꿍인지 알아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CCTV 추가 설치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기 위한 속임수였어요. 업장 CCTV는 녹음이 되지 않는 기종이었거든요. 그걸 아내와 장인 장모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의심을 가지거나 행동을 더 조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일은 아내 뒤를 쫓는 거였어요. 분점을 하나 더 내겠다는 핑계로 아내와 장인 장모를 안심시킨 뒤 아내를 뒤쫓게 됐죠. 그러자 제가 없는 업장에서 또 아내 뒤를 밟으며 그 가족들의 더럽고 추잡한 계획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아, 어떻게 됐어? 된 거야? 됐어? 아니, 아직. 아빠가 한 번 더 그 사람 데리고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아유, 그게 뭐 어렵다고 한 번에 안 됐냐? 혹시 기계가 잘못된 거 아니야? 임신 테스트기를 내가 몇 개나 샀는데. 그리고 임신이 그렇게 쉽게 되겠어? 말을 해도 꼭 저렇게 말해, 사람 기분 나쁘게. 야, 아빠 말은 아쉽다는 거지. 일이 빨리 끝나면 너나 우리나 고생을 덜 하니까. 아쉬워도 내가 제일 아쉬우니까 사람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마. 그리고 아빠 엄마나 빨리 일 마쳐. 언제까지 민기적거리고 있을 거야? 지금 당장 그 가게 인수하겠다고 말하라니까? 인수만 하고 간판은 그대로 쓰겠다고 해. 관계가 좋은 지금 제안해야 그 사람도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순순히 들어주지. 이 계약서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우리도 나중에 시시비비 없으려고 잘못된 거 없나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하는 중이라고. 변호사 끼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니까 너나 걸리지 않게 잘해. 나야 뭐 알아서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우리 계획을 좀 미뤄야 하는 거 아니야? 미뤄야 한다니, 왜? 그 사람 분점 하나 더 내면 누가 또 거기 맡아야 할 거 아니야. 이번에도 우리 중에 하나가 할 것 같은데 그것까지 맡은 다음에 계획 실행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야, 하나라도 좋게. 지 좀 언제 낼 줄 알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다 그 남자 걸리면 그땐 어쩌려고. 거기다 돈이 많아도 그 남자가 박서방보다 돈이 더 많은데 무슨 가게 욕심을 내. 박서방 털어먹는 건 이 가게 하나로 좋게. 욕심 너무 많이 부리면 배탈 난다. 그리고 지금 최우선은 그 남자랑 너랑 잘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또 그이 데리고 가. 너 이번엔 꼭 임신해야 한다. 지금은 네가 그 남자애 임신하고 확실히 잡은 다음 박서방이랑 빨리 이혼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이 가족들 정말 황당한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장인 장모가 아내의 외도를 돕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 인간들이 왜 아내의 외도를 돕나 싶었어요. 솔직히 아내가 외도를 저지르는 것도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제 덕을 보고 있는 장인 장모가 왜 아내를 말리지 않고 돕는지 이해되지 않았죠. 근데 아내가 만나고 있는 남자를 캐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남자, 돈이 넘칠 정도로 많아 여러 곳에 투자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 남자가 저희 아내와 만나게 된 것도 장인 장모가 운영하는 가게에 왔다가 투자를 문의하면서 시작됐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장인 장모는 저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남자를 남편으로 사위로 들이고 싶어서 그런 짓을 벌인 거였죠. 또 그런 짓을 하면서 제가 운영하라고 준 가게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인간들이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들에게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거라고는 그 인간들이 꾸민 짓에 대해 말하고 그들이야말로 제게 받은 도움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 것밖에 없었어요. 박서방,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데 집에 갈 시간에 이렇게 다들 불러 모았어? 당장 급한 일이라서요. 장인어른 장모님, 내일부터 가게로 나오지 마세요. 내일부터 거긴 영준이가 맡아서 관리할 겁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인가? 가게로 나오지 말라고? 아, 그 새로 연다는 지점 벌써 열었나 보지? 이제 우리가 거기로 가면 되는 건가? 아니요. 이제부터 제 가게 일에 손 떼라는 말입니다. 다들 제가 왜 이러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럼 부가적인 설명은 안 하고 끝내겠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오늘까지 일하신 건 제가 통장으로 입금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오늘 짐 싸서 내일 장인어른 댁으로 가.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자네 지금 왜 이러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우릴 자르겠다고? 자네 우리한테 가게 맡길 땐 뭐라고 했어? 가족이 다 같이 잘 살길 바란다며? 근데 우리가 그만치 키워놓으니까 손 떼라고? 우리 가게를 빼앗겠다고? 거기다 수영이 보고 우리 집으로 가라니 그건 무슨 말인가? 키워요? 누가요? 그쪽들이 내 가게를 키웠다고 하는 겁니까? 거기 당신들 아니더라도 잘 됐어. 가게를 열자마자 손님들이 북새통이었는데 무슨 당신들이 키워? 내가 키운 가게 당신들이 운영한 것뿐이고 내가 당신들을 키우고 돈 벌게 해준 거지. 뭐? 당신? 그쪽들?
이놈이 미쳤나? 자네 어디서 감히 말을 함부로 해? 자넨 돈밖에 모르나? 돈 앞에 장인 장모도 없어? 장인 장모? 당신이 내 장인 장모야? 그렇게 불릴 자격 있어? 어떤 장인 장모가 자기 딸 바람난 걸 감추고 돕나? 어느 장인 장모가 사위 뒤통수를 쳐? 그것도 내 덕분에 인간같이 살게 된 주제에 날 바보로 보는 것 같은데 나 이 여자가 바람 피우는 거 다 알아. 당신들이 나 속이고 이 여자 바람 감추고 돕는 것도, 이 여자가 그 남자 애 가져서 결혼하려는 것도, 이 여자랑 내가 이혼하기 전에 내 가게 빼앗을 계획인 것도 다 알고 있다고! 근데 뭐? 장인 장모? 이것들이 정말... 여보, 당신이 그걸 어떻게... 박서방! 왜? 더 따져보지? 왜 말이 없어졌어? 당신들이 생각해도 할 말이 없지? 은혜도 모르는 짐승이라고 생각되지? 나 당신들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당신들이 세운 계획 어그러뜨리는 방법도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여자랑 바람난 남자 찾아가서 불어버리면 끝인 거지? 그 남잔 이 여자가 유부녀인 거 모르잖아. 모르게 하려고 나 꼬셔서 낚시하러 가게 하고 술에 취하게 만든 다음 내 집에 물건들 싹 다 치웠던 거잖아. 이것들이 정말... 여보, 저 잘못했어. 근데 오해가... 뭐? 오해? 야, 거짓말 그만해라. 내가 생각 바꾸기 전에... 생각을 바꿔? 그래. 내가 원래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남자 찾아가서 다 불고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기로 했어. 나 싫다는 여자랑 지지고 볶고 싸워서 뭐해? 나 가게 일만 해도 충분히 바쁜 사람이야. 당신이랑 싸우고 붙잡고 법원 가서 소송할 시간 없다고. 거기다 나보다 조건 좋은 남자라서 바람난 거라며? 눈에 안 보이는 애정도 아니고 확연히 드러나는 돈이 선택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나도 그 남자한테 당신이 유부녀라는 거 밝히지 않고 헤어질 거야. 대신 당신도 그리고 두 사람도 조용히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떠나. 가게는 젓가락 하나 건들 생각하지 말고 재산 분할도 결혼할 때 당신이 가져온 만큼만 가져가. 뭐? 그게 말이 돼? 우리 가게, 우리 재산, 내가 기여한 몫도 분명히 있어. 내가 바람 피운 건 잘못한 일이겠지만 내가 기여한 몫은 부정할 수 없다고. 근데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라고? 그래, 박서방. 그건 말이 안 되지. 법적으로 따져도 우리 수영이가 받을 몫이 있는데. 그리고 가게도 마찬가지지 않나?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하던 걸 이렇게 한순간에 손 떼라고? 그건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그럼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쓰고 일할 겁니까? 그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계산해서 이제까지 받아간 돈도 뱉을 생각이고? 그건... 그리고 재산 받아서 가고 싶으면 받아가요. 대신 난 그 남자 당장 찾아갈 겁니다. 당연히 상간남 소송도 할 거고요. 그걸 바라는 겁니까? 당신도 그걸 바라고? 아니잖아. 나랑 일 크게 만들어서 그 남자와 결혼 못하는 건 원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 선택해. 당신 목 가져가고 그 남자랑 끝낼 건지, 아님 내 것들 다 포기하고 그 남자와 결혼을 선택할 건지. 난 두 사람 불륜에 대한 증거 가지고 있어. 그 남자 전화번호도, 사는 곳도, 차도 다 알고 있고. 당신 정말... 알았어, 포기하면 되잖아. 포기할 테니까 절대 그 사람에게 말하지 마. 그거 약속하면 다 포기할게. 나 바쁜 사람이라니까. 당연히 약속하지. 그럼 내일부터 합의 이혼하는 거야. 두 분도 내일부터 가게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내일 여기서 계약 종료에 대한 또 임금에 대한 서류 적을 테니까 도장 가지고 오세요. 혹시 딴소리하면 이제까지 가져간 돈으로 문제 삼을 거예요. 알았네. 그날 새벽 저는 아내와 장인 장모에게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아내는 제 재산과 가게에 대해 돈 한 푼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장인과 장모는 가게에 완전히 손을 떼고 이전의 근무에 대한 임금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제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었어요. 가게가 커지고 성공한 거야 세 사람 덕분이 아닌 제가 노력한 덕분이었고, 또 기여도를 생각해도 오랫동안 일했던 직원들에게 더 많았습니다.
거기다 장인 장모가 제 가게에서 벌어간 돈만 해도 엄청났으니 재산을 받아가지 않아도 손해보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도 바람난 그런 아내를 도운 장인과 장모에게 제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복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고요. 제가 아내와 이혼하고 난 이후에 복수가 실행되었어요. 복수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내나 장인 장모가 찾아오는 걸 보고 알 수 있었죠. 다행히 제 복수가 성공했는지 세 사람은 동시에 절 찾아왔습니다. 박서방 어딨어? 박서방! 여기 세 사람이 웬일입니까? 가게로 찾아오진 말란 말은 없었지만 세 사람이 여기 찾아올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신 일부러 그랬지. 당신 다 알고 그런 거지. 그래, 자네 다 알고 우리 엿 먹으라고 꾸민 짓 아니야? 자네 우리 수영이랑 한 이혼 무효야. 아니, 이혼은 그대로 하더라도 우리 수영이 몫은 내놔야 한다고. 무슨 소리예요? 법원에서 판결 내려진 지가 언젠데. 그리고 이 사람이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제 돈을 왜 내나요? 당신 우리가 사기당할 거 알고 한 짓 아니야? 당신 그 인간이 사기꾼인 거 알고 있었지. 그 인간 돈 많은 투자자가 아니라는 거 우리 아빠 엄마가 당신 가게 주인인 줄 알고 접근한 거 다 알았잖아. 아, 그것 때문에 찾아왔구나. 그렇게 확실히 뭘 가지고 속였는지 말해야 내가 알지. 맞아, 알고 있었어. 근데 내가 뭘 잘못했나? 바람나서 이혼한 사람한테 그런 것까지 말해줘야 해? 당신 같으면 말할 것 같아? 아니잖아. 그리고 왜 내 탓이라는 거야? 바람을 피우든 만나든 결혼하든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잘 알아보고 만났어야지. 따질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따져. 괜히 나한테 와서 사람 괴롭히지 말고. 사기꾼한테 뭘 따지는데? 당신 이 가게 이렇게 된 거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 덕이야. 그건 당신도 부정 못하잖아. 그런가? 근데 그때 당신이 그 몫을 포기한 거잖아. 말이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데 당신이 내 재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숨긴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당신 손으로 포기한다고 했어. 법원 가서도 그렇게 말했잖아. 재산 다 포기하는 대신 그 사기꾼 놈 그 사기꾼 놈 선택하기로 했고. 법적으로 따질 생각 있으면 따져봐. 근데 법원에서 판결 난 걸 번복할진 모르겠네. 여보, 제발 우리 그놈한테 얼마 없는 돈까지 사기당해서 진짜 뭐 없어. 제발 조금만 도와줘. 아니면 나 용서해주면 안 돼? 우리가 잘할게. 욕심내지 않고 당신 옆에서 당신을 위해 또 가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게.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그것도 나 말고 법원이나 사기꾼한테 가서 말씀하시고. 계속 여기서 이렇게 방해하면 지금 당장 경찰 부를 겁니다. 우리 이제 아무런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30초 시간 줄 테니까 저 문 통해서 나가세요. 아니면 신고합니다. 저는 아내가 선택한 남자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따라다녀 보니 사기꾼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내와 장인 장모는 겉모습만 보고 그 사기꾼이 하는 말만 듣고 속았던 거죠. 결국 그 가족은 남자에게 사기를 당해 완전 빈털터리가 되었고요. 이런 결말이 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알고 있음에도 기분 좋고 재밌는 결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분 좋게 사연을 보낼 수 있었던 거고요. 솔직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 사람들과 가장 행복했던 인생의 순간을 보내기도 했으니까요. 그 인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연도 보내지 않았을 테고 지금도 행복하게 지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이런 가정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미 벌어지고 난 뒤인데 말이죠. 앞으로 제가 이런 일을 2번 다시 겪지 않게 또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일이 그러한 가정보다 저에게 더 중요한 일이겠죠. 부디 제가 앞으로 좋은 사람들만 만날 수 있게 빌어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